5060이 꼭 챙겨야 될 3개의 통장이 있는데요. 이 3개의 통장을 잘 관리하면요, 그냥 일반 계좌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한 10년 지나면은 엄청납니다. 2천만 원 이상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활용해도 똑같이 일반 계좌에 저축한 사람하고 몇 천만 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품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그거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놨는데, 나이 제한 없이 5060도 가입할 수 있는 고금리 통장이 있다던데 어떤 통장이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대박 통장하면 청년들을 위한 통장이 많습니다. 청년들한테 뭐 정부 기여금도 주고 그런 게 많은데, 나이 제한 없이 300%까지 주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저축계좌라는 건데요. 희망저축계좌는 희망저축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1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이 납입액의 3배를 정부가 지원금으로 또 주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10만 원씩 저축을 한다 그러면은 30만 원을 국가에서 따로 또 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적립을 하면은 원금은 360만 원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무려 1,08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죠. 정부에서 준 것만 해서 3배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희망저축 2 같은 경우에는 300%까지는 안 주고 100%만 줍니다. 내가 그러니까 10만 원 내면은 10만 원 정부에서 더 주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월 10만 원씩 넣는다고 하면은 3년간 360만 원,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돈 360만 원 해서 720만 원 플러스 금리만큼 이자를 더 받겠죠. 엄청난 상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적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이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다 주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을 해야지 주는 거지, 일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또 대상이 안 되니까, 이런 거 만약에 주변에, 또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상품을 가입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 가입 자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여러분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주변에 계시다면 반드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택이 너무 크니까 꼭 알려주셔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또 의료급여 대상자인데, 월급 수준으로 보면 한 70만 원에서 90만 원 이하이신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죠.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노년층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는 월 소득이 한 115만 원에서 120만 원 이하이니까 이 경우도 굉장히 적은 케이스죠. 그래서 소득이 굉장히 적으신 아마 노년층이 많을 것 같은데, 노년층 분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희망저축 계좌를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좋겠다.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 집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 있으시죠?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인증하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복잡하시면은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관련 서류 이런 것은 주민센터 가시면 알아서 다 정리해서 주실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잘 알려주셔서 그냥 주민센터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대상이 되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060 세대가 연금계좌에 가입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주변에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대부분 50대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60대 초반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어떤 뭐 재테크나 좀 돈을 더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나이가 인제서 뭘 하겠느냐,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득이 예전처럼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축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 자체를 조금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 저희의 할아버지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은 한 70대, 60에서 70대 되시면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90세 이상 사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제가 50대인데 50대는 아마 100살 이상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세로 만약에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100살까지 살게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지금 퇴직하는 연령은 이제 50대란 말이죠. 그럼 아직도 반이 남았는데, 반 동안 내가 어떤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노후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0대 아니라 60대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나가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퇴직하면은 소득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대부분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그럼 집에서 놀고만 있느냐? 대부분 또 일을 하시거든요. 창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재취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또 소득을 얻어서 저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걸로 생활비로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5060이 늦지는 않았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그렇게 풍족한 건 아니잖아요. 국민연금 지금 2025년 기준 평균 수령액이 68만 원이거든요. 68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 그 노후 생활 보장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5060에서도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좋겠다. 국민연금의 부족금을 여기서 좀 해결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5060 세대들은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있거든요. 부동산에 많고 현금 자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만 있고 현금 자산이 별로 없으면 생활비 어떻게 쓸 겁니까? 뭐 부동산을 쪼개서 팔아서 그걸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가계 중에 부동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금 자산 비중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금 자산 비중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연금 계좌에 계속 적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금융자산도 많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 조금이라도 그 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5060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도 안 했더라도 반드시 연금 계좌에 단돈 10,000원이라도 계속 적립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060이 꼭 챙겨야 할 절세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5060이 꼭 챙겨야 될 3개의 통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절세 통장입니다. 연금저축, ISA, IRP인데요. 일반적으로 노년이 되면은 퇴직하거나 그러면은 소득보다, 들어오는 소득보다는 지출이 부담이 되죠. 소득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줄어든 소득 대비 지출은 여전히 많으니까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줄여야 될 것이 하나가 세금이죠.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소득이 없을 때는 점점 더 그게 부담이죠. 그런데 이 연금저축이나 IRP, ISA는 세금이 없거나 또는 환급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과세가 이연된다. 과세 이연된다는 말은 세금을 늦게 내도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10년 후, 20년으로 늦춰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대출이자를 지금부터 내야 되는데 만약에 대출이자를 10년 후에 내도 된다, 20년 후에 내도 된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대출이자 낼 돈을 굴려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금도 지금 안 내고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낸다고 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것을 과세 이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10년 후, 20년 후에 낼 때 세금도 더 줄어집니다. 저율과세. 세율이 지금 내면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3.4%로 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연금소득세로 나중에 내게 되면 3.4%에서 5.5%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율도 확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IRP인데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액공제 혜택이 600만 원보다 더 많은 9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과세이연, 저율과세 혜택이 있는데 세액공제가 더 연금저축보다 더 많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9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연금저축에 만약에 600만 원 가입하고 있으면 3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9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이 없는 상태에서는 IRP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만약 연금저축에 600만 원 있다 그러면 IRP에서는 300만 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ISA는 비과세 통장이라고 했죠.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자가 없는 거, 그리고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되고, 그 다음에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손익통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3개의 통장을 잘 관리하면요, 그냥 일반 계좌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한 10년 지나면은 한 2천만 원 이상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매년 한 148만 원 정도 환급 효과가 있고요. ISA 같은 경우도 비과세 부분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한 60만 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활용해도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똑같이 일반 계좌에 저축한 사람하고 차이가 몇 천만 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5060이 만약에 이런 ISA 계좌나 IRP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상품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그거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연금 세팅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5만 원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은 연금 저축으로 하고요. 그다음 타이거 미국 S&P 500 해가지고 미국 지수에 또 한 25만 원 정도 투자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국고채에 한 25만 원 IRP 계좌에 넣고요. 그다음에 SK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 25만 원 ISA 계좌에 넣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일단은 코스피 200이나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물론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 위험할 수가 있죠. 1, 2년 투자하는 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경우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요. 30년 기준 평균을 봤더니 연 8% 정도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미국 S&P도 30년 기준으로 한 8.5% 정도 수익을 내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100 같은 경우는 한 연 13%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최근 수익률을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 한 10% 정도가 넘었고요. 미국 S&P도 10%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사실 주식시장이 좋아서 좀 높기도 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7%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건 되게 위험하지만은 우리나라 지수, 그다음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우리나라 코덱스 200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제일 우량 주식 200개 종목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200개 종목이 부도나지 않는 한 내 돈이 다 날아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S&P계 기업, 우량한 세계적으로 우량한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채권, 국고채 우리나라가 부도나지 않는 한 국채 투자에서 못 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한 25만 원. 그다음에 리츠는 부동산이라고 했으니까 부동산에 한 25만 원.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자산 3분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거든요. 코덱스 200과 그다음에 S&P 500에 투자하는 건 주식이잖아요. 주식에 한 50%. 그다음에 국고채 10년짜리 든 것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에 한 25%. 그다음에 SK 리츠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25%.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에 다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주식이 좋을 때가 있고 부동산이 좋을 때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세 자산이 전부 다 올라갑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식이 깨지고 부동산이 올라갈 때 있고 부동산이 깨지고 주식이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한 5년, 10년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럼 세 자산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면 최소 목표 수익률을 연 5%는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제 생각에는 5% 이상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2025년 기준 연평균 수령액이 68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68만 원 가지고 우리가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은 국민연금보다 2배 이상 더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30년 동안 300만 원씩 매월 적립할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300만 원, 1년도 아니고 300만 원을 30년 동안 한다. 이건 힘들 겁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200만 원을 계속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100만 원씩 10년만 적립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보통 직장 생활을 30년에서 40년 정도 하거든요. 그 40년 동안 계속 100만 원씩 적립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괜찮은 1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하는 것은 이것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나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노력은 하나 해야 됩니다. 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노력은 하나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고 연금 2배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30년은 못 하더라도 10년 동안 100만 원은 한번 적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적립한 돈을 바로 10년 후에 바로 찾으면 안 되고 70세부터 찾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그 퇴직자들 대상으로 그 조사된 걸 보니까 퇴직자들이 퇴직하고 나서 바로 노시는 게 아니라 한 71세까지 나는 일하겠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70세 정도부터 연금을 수령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70세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많이 소득을 많이 벌어들이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먹고 사는 데는 그걸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 70세가 넘어가면 좀 소득이 진짜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연금을 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10년간만 100만 원씩 적립해라. 매월. 그리고 연금을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바로 빼가지 말고 70세부터 수령해라. 요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세부터 시작한다 그러시면은 50세부터 60세까지 매월 100만 원씩 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서부터 바로 수령하지 말고 바로 해약하지 말고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연금 형태로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수치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0세부터 매월 100만 원씩 10년 적립한 경우, 제 표에서 지금 수치로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씩 10년씩 적립하는데 연평균 수익률 한 5% 정도로 만약에 운용을 한다. 제가 조금 전에 한 5%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렸죠. 한 5% 정도로 운영한다고 하면은 10년 동안 적립하면 원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매월 100만 원씩 넣으면은 10년 넣으면은 원금은 1억 2천인데 10년 후 60세가 되면 연평균 5% 수익을 내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찾지 말고 10년 더 기다렸다가 70세부터 찾으면은 70세가 되면 그 돈이 2억 5천만 원이 되거든요. 연간 5%씩 계속 수익을 낸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2억 5천만 원이 되면은 무려 30년 동안
매월 133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68만 원인데 133만 원 받으면 지금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한 2배 정도 되고요. 만약에 7%로 운용을 한다. 7%로 운용을 하면은 매월 219만 원씩이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보다 한 3배 정도 더 받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100만 원씩 10년은 납입을 해야 된다. 요건 꼭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50세부터 이걸 지킨 게 아니라 40세부터 내가 넣었다. 40세부터 50세까지 딱 10년 동안 넣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50세 되면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원금만. 근데 5% 운용 수익률을 감안하면은 50세에 1억 5천이 되고요. 60세 때도 안 찾아요? 그럼 2억 5천이 되고 70세부터 제가 연금 받으라 했죠? 70세가 되면 4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월로 환산해 가지고 30년 동안 내가 얼만큼 받을까를 계산하면은 217만 원이 나옵니다. 5%로 운용한 경우 217만 원, 7%로 운용하면 431만 원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찾지 않고 10년 정도 또는 20년 정도 참았다가 그걸 월 수령으로 받으면은 월 백신은 1억 2천만 원이 굉장히 큰 월 수령금으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못합니다. 100만 원씩 넣다가 3년 넣다가 그만두고 5년 넣다가 그만두고 그러는데 나의 노후를 진짜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 직장 생활 30년, 40년 중에 10년 동안은 반드시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꼭 적립하고 70세에 수령하는 그런 목표를 한번 세우셔서 실천하신다고 하면은 국민연금에다가 이런 거 합해서 나중에 노후연금으로 쓰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노후가 불안하지만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가르쳐 드리고요. 그러면 한 연평균 7%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세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7% 정도 저는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7% 정도 내려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상품에 가입을 해야겠죠. 지수보다는 좀 더 성장성 있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성장성 있는 상품에 투자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코덱스 반도체, 요즘에 AI와 관련해서 반도체 굉장히 한동안 인기를 끌 것 같은데요. 코덱스 반도체에 한 25만 원,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AI 관련된 거 우리나라 주식일 수도 있지만 또 미국 주식이 잘 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한 25만 원,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나스닥 쪽 종목들이 굉장히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한 25만 원, 그리고 우리나라 플러스 고배당주,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쪽. 그래서 반도체하고 고배당주는 우리나라 주식이고요. 코덱스 AI하고 나스닥 100, 요것은 미국 주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을 한 반반 정도 해서 가져가면은 연평균 7%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1년, 2년, 3년 내에 그런 수익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품들은 주식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식을 보시면은 10년 기준, 20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분명하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에 투자하시면은 틀림없이 1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 7%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 이상 날 것 같은데 제가 보수적으로 봐서 한 7% 정도 추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7% 정도 추가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세부터 430만 원 정도 월 수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더 빨리 시작하라. 지금 40대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고 지금 50대이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되고요. 60대이신 분이라도 6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좋지. 지금 이제 뭐 나이 탓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 가정하에 아직도 30년, 50년 남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퇴직금이 없는 분들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있죠.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퇴직금이 없죠. 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직장인처럼 자영업자도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은 직장인 못지않은 그 연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노란우산공제라는 상품에 넣으시면은 직장인들이 퇴직금 적립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일단 노란우산공제가 좋은 점은 소득공제 최대 600만 원까지 된다는 점입니다. 소득공제 600만 원이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것을 세금 환급된 절세 효과로 보면은 연간 15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고 10년 정도 되면 1,500만 원,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고 또 한 가지 노란우산공제 내가 적립할 때 좋은 것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장사하시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은 압류 딱지 같은 거 붙죠. 법원에서 빨간 딱지 해가지고 자산을 압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노란우산공제에 들어간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채권 분리행으로 어떤 은행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하더라도 이 노란우산공제에 넣은 돈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다시
재기할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요. 그리고 희망장려금이라고 해서 최대 36만 원까지 또 지자체에서 또 돈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료 상해보험도 있습니다. 월납유액의 한 150배 정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재해나 상해 사고로 인해서 내가 일을 못하게 됐다 그랬을 때 내 월납이 100만 원이다. 그럼 1억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해보험이 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만들어줍니다. 국가에서 대줍니다. 돈을, 그 보험료를. 그러니까 나는 보험료를 안 내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고, 또 혹시라도 뭐 풍수,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이 무너졌다거나 상가가 무너졌다거나 했을 때 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무이자로 받을 수 있어요. 무이자로.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라면은 반드시 노란우산공제라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국가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상품이 아니고 국가에서 만든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얼마씩 넣는 게 좋으냐? 요거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직장인들이 평균 월급 정도로 받아가지고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하면은 그 퇴직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2억에 맞출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냐? 월 25만 원씩만 넣으시면 됩니다. 월 25만 원 여러분들 저축하시잖아요. 그것을 일반 적금 말고 노란우산공제라는 상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퇴직연금 쌓듯이 그렇게 노란우산공제로 계속 25만 원씩 넣으시면은 30년이 되면은 그 납입 원금은 9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자율 연 3%로 가정했을 때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소득공제 600만 원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소득이 한 5천만 원이신 분들은 절세 효과가 30년 동안 한 4,100만 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억 원 정도 사업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한 7,300만 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되면은 퇴직금으로 한 1억 7천에서 2억 이상 정도의 퇴직금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적금보다 2년, 3년짜리 적금보다 노란우산공제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를 10억이 있어야 한다, 20억이 있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노후 적정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뉴스나 아니면 그 금융투자 전문가들 또 은행의 PB들이 노후에는 한 10억, 20억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퇴직자 중에서 현금으로, 그러니까 금융자산으로 10억, 20억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퍼센티지를 보면 10% 미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그러면은 다 암울하게 노후를 보내야 되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10억, 20억이 없어도 우리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후 생활비와 관련해서 노후 최소 생활비라는 게 있고 노후 적정 생활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최소 생활비는 실제로 의식주 비용, 그리고 통신비나 공과금 같은 거 무조건 내야 되는 거, 필요한 돈, 최소 생계비라고 합니다. 최소 생계비 정도가 한 245만 원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2025년 통계청 조사 자료인데요. 최소 생계비는 한 245만 원 정도. 그리고 적정 생활비는 뭐냐면은 최소 생계비에다가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취미 활동에도 좀 돈이 들어가고 여행할 때도 좀 돈이 들어가고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불규칙적으로 내가 뭐 손주들이 오면은 또 용돈도 주고 또는 뭐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뭐 며칠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좀 비정기적인 지출까지 포함하면 좀 더 많아야겠죠. 그 돈이 조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사 자료입니다. 2025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노후 최소 생활비는 245만 원, 그다음 노후 적정 생활비는 한 3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조사 내용을 봤더니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잘하지 못하고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10억도 없습니다. 10억 정도 되면요, 사실은 10억 한 4% 정도 운영하면은 매월 한 33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정도 준비된 사람은 사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걱정할 게 없고, 그런데 대부분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적정 생활비는 이거하고 다를 수도 있죠.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나의 적정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의 노후 적정 생활비 중에서 최소 생활비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지금 현재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비를 뺀 것의 70%입니다. 노후가 되면 이제 자녀 교육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현재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비를 뺀 것의 70%. 예를 들어서 현재 생활비가 400만 원이고 자녀 교육비가
50만 원이라고 하면은 450에서 50만 원 뺀 350의 70%, 245만 원이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최소 생활비라고 볼 수 있고, 최소 생활비는 직장 생활하시면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 정도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는 적정 생활비, 조금 더 여가 활동도 해야 되고 또 비정기적으로 뭐 여행이나 또 아파서 병원에 신세를 질 수 있으니까 좀 더 많아야 된다. 이랬을 때는 현재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비를 뺀 것의 1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생활비가 450이고 자녀 교육비가 뭐 1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뺀 140만 원이 나의 적정 생활비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정 생활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노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공인인증 또는 그 간편인증 해서 들어가면은 나의 연금이 얼마인지를 지금부터 90세까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연도별로 쫙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예시로 지금 화면에 표로 좀 띄워놨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65세 내가 조회해봤더니 65세에 국민연금 1200만 원, 퇴직연금 1200만 원, 개인연금 600만 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60세에 내가 연간 연금 수령액이 3000만 원이다. 이렇게 조회됐다고 치자고요. 일단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65세에 얼마 받고, 66세에 얼마 받고, 67세에 얼마 받고 이런 것을 알아야지 내 연금이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내 연금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간편인증 해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나이별로 얼마 받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일단은 내가 부족한지 충분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노후 적정 생활비를 조회해 봤더니 여기에서 보다시피 연간 3천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월 250만 원씩 확보가 된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의 적정 생활비가 계산해 보니까 34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 내가 내 연금 조회를 해 봤더니 25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얼마가 부족한 겁니까? 적정 생활비 340만 원에서 내 연금 250만 원을 빼면은 9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막연하게 내 연금이 얼마 필요한지 이런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선은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에서 내 연금을 조회하고, 그 연금을 조회해 봤더니 내 노후 적정 생활비 대비 얼만큼 부족한지를 확인하고, 그걸 확인해 봤더니 90만 원 부족해. 그러면은 나 그러면 앞으로 100만 원씩 개인연금 10년 동안 넣어야겠다. 아니면은 내 연금 넣을 지금 자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주택연금을 활용해야겠다. 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퇴직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가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저희 아버지 세대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세대들은 진짜 돈이 많아야지 노후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연금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은 국민연금도 잘 안 내셨고,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직장 생활을 일하셨던 분들은 국민연금 자체가 없고요. 88년 이후에 사셨던 우리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안 내신 분도 많았고, 내더라도 국민연금이 조금밖에 안 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만 노후가 편안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80세 되신 분들이 자산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금 제도가 세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30, 400 세대들은 이미 연금 제도가 다 세팅된 다음에 소득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있고요,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주택연금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퇴직 5년 전에는 저는 이 4대 연금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잘 체크하면요, 10억이 없어도 20억이 없어도 노후를 충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30년 정도 한다고 하지만 중간에 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잘려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직장이 안 맞아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뭐 3개월, 6개월, 1년을 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 안 내죠? 그것을 나중에 내는 것을 투납이라고 합니다. 투납을 해서 투납이라고 하고, 반납은 뭐냐면은 예전에 IMF 때요, 국가에서 그 국민연금을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라고 해서 돌려준 적이 있어요. 그때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도 좀 너가 낸 거 국민연금이라도 좀 줄게, 반환일시금이라고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국민연금으로 집어넣는 것을 반납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면은 엄청나게 국민연금 수령이 많아집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가 송영우 TV 운영하면서 거기에 수납 반납 얘기를 하면서 여러 사람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반납 투납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자기는 23만 원인데 68만 원으로 늘어난 사람도 있고요. 33만 원 정도였는데 80만
30만 원대로 늘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거 관리 안 하신 분들은 그냥 20, 30만 원 받을 건데 관리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추납 반납, 그 직장 퇴직하기 전에 이거 추납 반납할 때 돈 내야 되거든요. 보통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소득 있을 때 이거 내면은요, 효과가 내가 20만 원 받을 거 60만 원 받기도 하고 30만 원 받을 거 8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30만 원 받던 사람이 80만 원 받게 되면은 매월 50만 원씩 더 받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추납 반납으로 제가 알게 된 사람 중에서 추납 반납 33만 원 내가 80만 원대 받으신 분을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낸 돈은 1,500만 원 냈다 그러더라고요. 반납 한 500만 원 정도 내고 추납을 한 1000만 원 정도 내서 1500만 원 정도 냈는데 매월 50만 원씩 더 받게 되는 거예요. 3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연간으로 치면은 600만 원씩 더 받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연금 그분이 한 59세 정도 됐는데 64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 64세에 3년만 받으면 자기가 낸 돈 1500만 원 다 상환한 것도 남고 그 이후로부터는 매년 6, 700만 원씩 더 받는 거죠. 그냥 불과 1500만 원 내고 추납 반납금 1500만 원 내고 3년 동안 원금 상환 다 받고 그 이후로부터는 엄청난 돈 매년 그게 또 국민연금액이 물가 상승률만큼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6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 800만 원을 매년 더 받게 돼. 그렇게 한 20, 30년 받으면 그 돈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것도요. 이제 60세가 지나면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수납할 거 있으면 수납하고 반납할 거 있으면 반납하셔라. 그리고 소득공제도 국민연금 소득공제 받은 거 환급 소득공제 받아서 환급 받은 거 이런 거 다시 재투자해서 좀 더 수익률을 높였으면 좋겠고요. 퇴직연금은 사실은 특별히 관리할 건 없고요. 직장을 오래 다니시면 됩니다. 직장만 오래 다니면 퇴직연금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직장을 다니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직장 다닐 때 퇴직금 빼먹지 마라. 중간에 힘들다고 빼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좀 몸이 건강하고 소득을 조금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빼는 것보다는 그때 알바를 하시든 아니면 맞벌이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퇴직금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인연금은 이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하여튼 강제적으로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은 내 월급 통장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빼나가서 적립이 되는 거고 퇴직연금은 나는 신경 안 써도 회사가 강제적으로 이거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개인연금은 내 돈으로 내가 적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 75만 원씩은 넣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안 되더라도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계속 적립을 했으면 좋겠고 개인연금이라고 하면 IRP나 연금저축이거든요. 그것도 적립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과세 이연 효과도 있고 또 세액공제 안 받은 부분은 비과세 효과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은 퇴직하기 전에 집 한 채는 꼭 마련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65% 정도는 자기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 평균적으로만 살면은 자기 집 한 채는 갖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기 집 한 채 가지면은 만약에 65세부터 집 공지 시가가 5억 정도 되면은 65세부터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매월 12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짭짤합니다. 그래서 집 한 채는 꼭 마련했으면 좋겠다. 퇴직하기 5년 전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꼭 관리하셔서 그것만 잘 관리하셔도 나의 노후는 굉장히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만 관리하시면은 10억, 20억 없어도 절대 노후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1억이 있다면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배당주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금 가지고는 투자라고 말할 수 없죠. 사실은 예금 이자가 뭐 2%대다 보니까 예금으로 내가 노후를 그 이자로 내가 산다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고배당주는 할만합니다. 고배당주는 사실은 주식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연금 형태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연금 형태로 받는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나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표에 띄워놨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배당주라고 해서요 이상한 주식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는 주식입니다. 최근에 제가 조사한 자료를 한번 봤더니 제가 주로 이제 투자하기도 하는 종목인데 현대차 만약 1억이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현대차에 한 25%, SK텔레콤에 한 25%, 뭐 GS에 한 25%, 기업은행 한 25% 이런 데에 투자하면은 최근 배당 수익률을 봤더니 현대차는 한 4.3% 정도 됩니다. SK텔레콤은 5.85, GS는 5.56, 기업은행은 5.16, 거의 한 5%대예요. 다 합하면 한 5.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만 해도 벌써 한 5%가 넘어요.
넘어요. 500, 연간 5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예금에 넣어놓으면은 한 2, 300만 원 받을 거 5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죠. 일단 이것만 자체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고배당주는 좋은 점이 배당만 있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서 매매 차익도 평가 차익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현대차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배당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배당주들은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일반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냥 5%, 10% 내외 이 정도 수준. 그리고 어느 때는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에는 사실은 현대차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124%가 올라버렸고요. SK텔레콤 한 10% 정도 올랐고, GS는 한 36%, 기업은행은 36%. 그래서 평가 차익이 5,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억 중에 한 50% 이상이 평가 차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극단적인 경우죠. 이렇게 믿으면 안 되시고, 고배당주 매매 차익은 1년간 한 5% 내외, 한 10% 내외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배당 수익하고 평가 차익 두 개 합하면은 한 10%에서 15% 이 정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물론 1, 2년은 나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나쁠 수 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을 한 5년, 10년짜리 차트를 보시면은 그렇게 흐름이 막 크게 폭락한 적도 없고요. 길게 보면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 정도 수준이고, 설령 올라가지 않더라도 뭐 배당 수익률은 계속 한 5% 정도 내외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정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직접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이제 문제되는 것은 내가 고배당주 어떤 걸 투자할 거냐.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건 예시에 불과하고 이것이 항상 이렇게 좋다는 법은 없죠. 만약에 내가 어떤 고배당주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하면은 고배당주 ETF가 있습니다. 고배당주 ETF, 뭐 플러스 고배당주, 뭐 이런 고배당주 그 ETF의 구성 종목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배당주 ETF의 구성 종목들은 펀드 매니저, 우리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기업 분석을 잘하고 고배당주에 잘하는 사람들이 그 고배당주 펀드에 투자해 놓은 그 종목을 보면은 그 종목 중에서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비중 많은 거, 또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것을 선택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를 하나하나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필요 없고, 고배당주 ETF나 고배당주 펀드의 구성 종목을 찾아서 내가 좀 좋아하는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고배당주도 당연히 주식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아주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저는 고배당주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배당주 정도 수준의 변동성은 내가 극복할 수 있다. 한 1년에 10%, 15% 정도 손실은 내가 감수할 수 있다. 그리고 길게 보면은 결국은 한 10% 정도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위험 감수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고배당주 투자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하는 건 괜찮다. 고배당주도 저는 3년 이내로 하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투자했을 때만 의미 있는 거지, 뭐 단기적 3년 이내로 투자해가 크게 수익을 내거나 배당 3년 동안 먹겠다 이런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노후월 생활비 500만 원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번 시간에 엑기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억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시죠. 20억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노후가 불안하냐? 저는 절대로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이 합니다.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으면은 아주 안락한, 아주 평화롭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번은 직장 생활 30년 하는 겁니다.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년을 하죠. 직장 생활이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하여튼 소득 활동 30년 이상을 합니다. 대부분 30년에서 40년 정도는 직장 생활, 소득 생활 하죠. 그래서 이건 대부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축. 매월 75만 원씩 적립하는 거. 연금 계좌를 통해서 매월 75만 원씩 꼭 적립할 수 있으면 노후가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좀 여건이 안 돼서 70만 원이 아니라 뭐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75만 원을 목표로 해서 적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저축액이 101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5만 원 적립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연금 목적, 노후 목적으로 75만 원을 적립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점점 여러분들 소득을 높여서 75만 원, 100만 원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소 목표는 월 75만 원이다. 이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집. 퇴직하기 전까지 내 집 한 채는 마련하라.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지키는 거죠. 대부분 퇴직 55세, 60세 때 되면 집 한 채, 65% 정도가 집 한 채는 있다고 하니까 평균 정도 생활을 한 사람들은 집 한 채 가지게 될 겁니다. 요 세 가지만 준비가 되면은 10억이 없어도 아주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과 2번 해결된 사람. 1번이 뭐였죠? 직장 생활 30년 한 사람. 그리고 매월 75만 원씩 적립한 사람. 요거 두 개만 해도 노후자금 400만 원 이상 확보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 30년 동안, 직장생활 30년을 했다는 것은 국민연금 30년 동안 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평균 월급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2025년 직장인 평균 월급이 3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 350만 원. 이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년 동안 만약에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고 하면은 30년 후에 한 10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매월 1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은 얼마 정도 받게 되느냐? 한 2억 원 정도
정도 받게 되는데요. 연 3% 정도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한 매월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연 3%로 했는데 사실 퇴직연금 운용을 5%로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3%로 가상했을 때 80만 원. 개인연금 만약에 75만 원씩 매년 뭐 연금저축이나 IRP에 75만 원씩 매월 넣었다고 하면은 요게 30년 후가 되면 6억 정도 되거든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월로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매월 250만 원씩 30년 동안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요 두 가지만, 그러니까 직장생활 30년 매월 75만 원 저축하면은 매월 430만 원 확보됩니다. 꽤 많죠?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 가지를 다 충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직장생활 30년 월 75만 원 저축, 그 다음에 집 한 채 마련한 거, 요거 하면 500만 원 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100만 원, 퇴직연금 80만 원, 개인연금 25만 원 확보됩니다. 거기다가 주택이 있으면은, 만약에 주택 가격이 5억이고 주택 연금을 내가 65세부터 수령하게 된다고 하면은 12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아요. 그러면 55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연금만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면은 월 550만 원 정도 받으면 그래도 그냥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저건 지금 550만 원이지 내가 30년 후에는 550만 원이면 껌값 아니냐?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지금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국민연금 만약 30년 동안 넣었을 때 월 100만 원 든다는 건 지금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는 저 국민연금이 계속 물가 상승만큼 올라가가지고 150만 원, 200만 원이 될지도 모르죠. 더 늘어날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늘어날 거니까. 퇴직연금도 지금 내가 8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월 80만 원 받을 걸로 계산했는데 연봉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연봉이 여러분들 30년 후에도 이 연봉이 계속됩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기 경력이 쌓으면서 연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요 금액도 올라가요. 그리고 개인연금이 좀 문제예요. 개인연금 75만 원은 이게 물가가 상승한 만큼 반영한 거 그냥 30년 동안 계속 75만 원만 넣으면은 이것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은 250만 원만큼 안 되겠죠. 그래서 개인연금은 매년 만 원에서 2만 원씩 추가 적립하면 돼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75만 원, 내년에는 76만 원, 내후년에는 뭐 77만 원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아요.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는 거 힘들지만은 75만 원에서 만 원씩 늘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늘려가는 게 좋겠다. 주택 가격 지금은 5억이지만 30년 후에도 지금 5억짜리 주택이 30년 후에도 5억일까요? 30년 후에는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550만 원이지만은 그때쯤 되면은 이게 1000만 원이고 1200만 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가로 한 사람은 한 550만 원 정도는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직장 다니실 때 미리미리 관리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은 월 한 500만 원 이상의 월 수령금을 10억, 20억이 없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30대에 시작하면 가장 좋고 40대에 시작해도 좋고 5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면은 400에서 500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요즘엔 맞벌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벌이 하시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1인당 180만 원에서 맞벌이 하시면은 두 사람이면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 벌써 36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직장생활 맞벌이 30년만 하면은 일단 360만 원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모은 돈, 그리고 내가 집 사놓은 거, 이것은 거저예요. 그러면은 결코 노후가 그렇게 불행하지 않다.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은 이런 연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큰 돈을 모아놓지 않은 사람들은 노후가 비참했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시스템이 잘 갖춰져 가지고 이 4층 연금 체계가 잘 갖춰졌단 말이죠. 이런 연금 체계가 갖춰졌는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비참하게 살게 돼요. 그런데 이런 4층 연금체들을 잘 직장 다니면서 잘 관리하신 분들은 노후가 아주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6년 ISA가 개편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미 ISA 계좌는 비과세 통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생산적 금융 ISA라고 해서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 ISA하고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요. 서로 어떻게 다른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대상이 좀 다른데요. 기존의 ISA 같은 경우에는 예금, 주식, ETF, 펀드 다 가능했죠.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ISA 같은 경우 2026년에 출시되는 신규 ISA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국내 펀드, 국내 ETF만 가능하고요. 외국 주식이나 외국 ETF는 투자가 안 된다는 점이 조금 제한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ISA 같은 경우에는
청년형 ISA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세대에 따라서 청년형 ISA 그리고 국민성장 ISA로 구분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ISA 같은 경우 좀 더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점이 달라졌고요. 납입 한도가 기존에는 연간 2천만 원 그리고 총 1억 원이었는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좀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은 200만 원, 그 다음에 우대형은 4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직 입법 처리가 안 돼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대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ISA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절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6년 새로 도입되는 청년형 ISA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청년은 ISA 계좌는요, 가입 대상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7,500만 원 이하. 대부분의 청년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나이는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만 34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만으로 34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이 청년형 ISA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국민성장 ISA라서 그것은 가입할 수 있지만은 청년형 ISA는 나이 조건을 지켜야 된다. 그런 점들이 좀 달라진 거고요. 세제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본적으로 ISA 계좌는 비과세 되잖아요. 비과세 있고 그 다음에 비과세 한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분리과세는 9.9%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 같은 경우는 15.4로 하는데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면 9.9% 이자만 내는 세금만 내도 되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소득공제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도 되면서 소득공제도 되는 그런 상품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도 되고 분리과세도 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절세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좀 제한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이 제한이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청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또 출시되는 청년 미래적금이 있거든요. 청년 미래적금도 혜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 미래적금이 있고 또 국민성장 ISA가 있는데 이것과 중복해서 청년 ISA 계좌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ISA 그 다음에 청년 미래적금 국민성장 ISA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지 모두 다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전부 다 주지는 못하고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 ISA 계좌에 만약에 선택을 해서 어떤 상품에 가입해가지고 배당 소득이 1,000만 원 났다 그러면은 절세 혜택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배당 소득에 한 17%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상품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상품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꼭 가입하는 게 좋겠고요. 물론 이제 개인별 소득에 따라서 그 절세 효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급여가 적으냐 좀 많으냐에 따라서 절세 효과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큰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요 청년형 ISA 계좌하고 청년 미래적금하고는 중복해서 가입할 수가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건지 제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년형 ISA 계좌는요 청년형 ISA 계좌나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 모두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 급여 수준이 좀 다르죠. 급여가 청년형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이하,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청년인데 만약에 급여가 6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청년 미래적금은 일단 가입 못하겠죠. 그러니까 청년 ISA만 가능하고요. 주요 혜택을 보면은 청년형 ISA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요, 비과세가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ISA, 청년형 ISA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만 비과세인데, 그리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비과세다. 금융소득에서 아예 다 비과세니까 그런 점들이 좋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6 또는 12%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혜택이 좋은 거죠. 내가 낸 돈 외에 6%, 12%를 더 주니까 이것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굉장히 혜택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익률 면에서 보면은 청년 ISA 계좌는 뭐 ETF나 펀드 같은 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는 돈을 다 합하면 최대 연 16.9%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청년은 ISA 같은 경우에는 청년 미래적금처럼 적금이 아니라 투자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식이나 펀드나 ETF 같은 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뭐 20% 30%가 될 수가 있겠죠. 최근처럼 막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막 50%까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형 IS를 택하느냐 아니면 청년 미래적금을 택하느냐는 사실은 투자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공격적이고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좀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분이다 그랬을 때는 청년형 ISA 계좌에서 펀드나 ETF 또는 주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고, 나는 투자에 대해서 젬병이다. 나는 그냥 적금보다 훨씬 그 수익률이 높은 청년 미래적금이 낫겠다. 나는 깨지는 거 싫다. 무조건 나는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과 높은 이자를 합해서 한 16.9% 정도 수익을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정 성향의 투자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청년 미래적금이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표 대박 통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 적금에 비해서는 2배에서 8배 정도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일반 지금 적금금리가 2%대인데 지금 청년 미래적금만 해도 한 16 정도 기대할 수가 있고, 청년 IS 같은 경우도 비과세 효과를 하면 그것도 한 10% 이상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실제로는 적금 대비 대박이다 뭐 그렇게 하지, 실제로 뭐 수배 뭐 100% 200% 난다는 그런 소리는 아니죠. 요즘에 대박 통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할 때 벌써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하시더라고요. 2026년 새로 도입되는 국민성장 ISA는 어떤 점이 좋은가요? 2026년에 새롭게 나오는 ISA가 두 가지 종류라 했죠. 청년형 ISA 그리고 국민성장 ISA입니다. 근데 청년형 ISA는 만 34세 이하 청년까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 다른 분들, 저처럼 34세가 넘는 사람들은 그럼 혜택이 없느냐? 그런 분들은 국민성장 ISA라는 계좌를 만들면은 유사한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청년도 가능하고요. 청년이 아닌 노년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가능한 국민 절세 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제 혜택은 일반적인 ISA 계좌의 세제 혜택하고 똑같습니다. 일정액에 대해서 비과세해주고, 비과세하는데 초과분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고, 그리고 손익통산이라고 해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ISA 계좌에 여러 가지 상품을 담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상품을 담았는데 한 개는 1,000만 원 이익이 나고 한 개는 600만 원 손해가 났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익 난 거에 대해서 15.4% 과세하기 때문에 154만 원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ISA 계좌에서는 손익통산이라 해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익 낸 거, 그다음 손해 난 거 600만 원 감안하면 실제로 이익 난 건 400만 원이죠. 4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비과세 일반형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서민형 같은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니까 비과세 빼고 나면은 실제로 내는 세금은 한 19만 원 정도 또는 제로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통산 효과 때문에 ISA 계좌가 손해가 난 계좌가 있을 때 세제 혜택을 되게 많이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성장 ISA 계좌는 기존의 ISA 계좌하고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ISA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거 계속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2026년에 나오는 신규 국민성장 ISA 계좌 또 만들어서 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점들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 BDC 등과 같은 신상품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인가요? 이번 새 정부가 그 성장형 금융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굉장히 그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금융도 되게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된 상품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DBC입니다. DBC는 기업성장펀드인데 어떻게 다르는지 표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성장펀드는요, 정책금융펀드고, BDC 기업성장펀드는 일반 금융기관 운용사가 운용하는 상장공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책, 국가에서 만든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BDC는 생산적 금융과 관련된 건데 국가에서 만든 상품이 아니고 일반 금융사,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상품이다. 그래서 상장돼서 거래될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투자 대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첨단 전략사업, 예를 들자면 반도체라든지 그 바이오라든지 AI 이런 산업들이 사실 성장 산업이죠. 이런 데 주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BDC는 좀 더 공격적인
큰 종목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넥스 주식이라든지 코스닥 중에서 소형주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손해날 수도 있지만 이익이 나면 굉장히 크게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점이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손실 20%까지는 국가가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만약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했는데 만약에 20%가 손해가 났다. 그 펀드가 손해가 났다. 그럼 손해 20%만큼은 국가가 떠안아 줍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20%가 깨져도 내 원금은 보존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BDC 같은 경우, 기업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의 10% 이상 반드시 넣도록 강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용사가 1% 이상은 출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DBC 펀드가 만약에 1000억짜리다 그러면 최소한 10억 정도는 운용사가 자기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운용사 입장에서 자기 돈이 안 깨지려면 운용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운용사 의무 출자 그런 규제를 둔 그런 펀드들은 잘 안 깨집니다. 운용사 자기 돈도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운용을 잘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세제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요.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9.9%를 분리과세하고 소득공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국민성장펀드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DC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9.9% 하는데 소득공제가 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4개의 새로운 상품을 얘기했거든요. 청년형 ISA, 국민성장 ISA,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기업성장펀드. 여기서 딱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다 절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절세가 되는지를 실제로 똑같은 비교 수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투자금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각각 배당소득이 3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청년형 ISA 같은 경우에는 절세액이 한 76만 원 정도 됐고요. 국민성장 ISA는 46만 원. 국민성장펀드는 137만 원이나 됐습니다. 기업성장펀드는 한 17만 원. 그러니까 세제 봤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국민성장펀드다. 세제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사실은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건 아니니까 반드시 국민성장펀드가 제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절세와 관련된 것으로 봤을 때는 국민성장펀드가 가장 절세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원금 보장 상품이 나왔다는데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증권사 상품에는 원금 보장 상품이란 게 없죠. 원금 보장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것만 원금 보장해주지 증권회사에서 파는 상품 중에서 원금 보장 상품이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달에 증권사에서도 원금 보장하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IMA입니다. IMA. 보통 종합투자계좌라고 이렇게 우리말로는 표현하는데 IMA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은 증권회사에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그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기업금융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다시 나눠주는 실적배당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예금하고 펀드하고 결합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금처럼 원금 보장해주고요. 펀드처럼 실적배당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이 한 2, 3% 정도 확정금리 주잖아요. IMA는 목표 수익이 보통 한 4%에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처럼 원금 보장해주면서 수익은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IMA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저도 작년 12월 달 처음에 나왔을 때 한국투자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저도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IMA 1호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만에 1조가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기마감 됐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IMA 1호 같은 경우도 3일 만에 5천억 이상 모이면서 조기마감했습니다. 왜 이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원금 보장된다는 거. 사실 증권회사 상품 중에서 원금 보장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원금 보장된다는 점. 그래서 예금하던 사람들이 이제 증권회사에서도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 나왔구나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유인을 줬고, 그리고 예금보다는 2배, 3배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왔다는 점이죠. 그러면 과연 이 상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투자자가 이제 IMA 증권사가 지금 현재는 미래에셋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이 두 증권사만 됩니다. 모든 증권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2개 증권사만 되는데, 이 IMA를 판매하고 운용하려면은 증권사가
자기 자본이 8조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권사는 8조 원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8조 원 이상 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세 개 증권사만 가능하고요. 왜 세 개 증권사만 가능하겠느냐? 이 상품은 원금 보장 상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손해가 나면은 증권사가 자기 자본으로 그만큼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본이 적은 회사는 물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이 큰 회사, 그런 회사만 이 IMA를 운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호는 하여튼 굉장히 히트 쳤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금년 초에 또 2호가 또 나올 겁니다. 2호가 나올 텐데 2호는 지금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호, 2호, 3호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IMA 증권사가 그럼 우리의 돈을 받아서 어떻게 운용하느냐? 조금 전에 제가 기업금융에 투자한다 했잖아요. 기업금융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기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억 이 고객들한테 모은 돈을 가지고 100억을 빌려주면서 연 6%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자 수익 6%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고객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회사채 일반 회사에서 돈이 필요한 회사채를 발행하죠. 그럼 회사채 7%짜리 회사채를 사주면은 또 7% 이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만기가 되면 원금을 받고 그러면 또 7%를 또 이익을 내서 또 고객들한테 돌려줄 수가 있고 또 IB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인수합병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인수합병 자금을 빌려줄 때 이거 빌려줄 테니까 너네 인수하고 나서 8%로 갚아. 그러면 8% 정도 이자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기업 금융과 관련된 데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온 실적 수익을 다시 고객한테 돌려주는 형태의 그런 상품이 IMA다. 가장 좋은 점은 원금 보장된다는 점인데요. 그러면 예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기준으로 해서 1억 원까지 보호를 해주죠.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증권사 IMA는 일단 금액 제한은 없고요. 증권사에서 원금을 보장해줍니다. 조금은 불안하죠. 왜냐하면 예금보험사는 국가에서 인증된 그런 기관이고 증권회사는 사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이 원금 보장을 한다고 하지만은 증권사가 은행의 정기예금 원금 보장보다는 조금 약하다. 왜냐하면 증권사도 부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부도날 확률보다는 증권사가 부도날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자기 자본 제일 많은 증권사 세 군데 정도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 면에서 예금 같은 경우는 한 2%, 3% 정도 확정금리 주지만 IMA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8% 정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은행 예금보다 2배, 많게는 한 3배 정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조금 불편한 점은 예금 같은 경우는 중도 해지에도 큰 불이익이 없는데 이 증권사 IMA 계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만약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은 중도 해지는 일단 원칙적으로 못 하고요. 만기까지는 못 하게 돼 있고요. 혹시라도 하게 되면은 중도 해지 수수료를 막 5%, 10% 높게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중도 해지가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은행 예금 같은 경우에는 운용 보수가 없는 반면에 IMA 같은 경우 운용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다가 뭐 0.2%, 뭐 0.3% 이렇게 운용 보수를 내야 된다. 그리고 수익이 많으면은 성과 보수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이건 4% 정도의 기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갑니다 했는데 6% 수익을 냈다. 그럼 2%더 나은 거잖아요. 2%더 나은 거에 대해서 성과 보수 한 20%, 30%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품 내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40% 그럴 수 있거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은 그 상품 나왔을 때 이제 약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면 되는데 어쨌든 성과 보수도 내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수익이 더 나서 성과 보수 좀 더 내는 거 그거 뭐 충분히 가능한 거죠. 수익이 안 나면서 성과 보수 내는 거야 뭐 불편한 점이지만은 수익이 더 나서 생각보다 목표한 수익률보다 더 많이 나서 성과 보수 일정 부분 더 떼는 거야 큰 뭐 불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주식이나 ETF 투자로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나요? 요즘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미국 주식, 미국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직접 미국 주식, 미국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투자하는 방법은 미국 주식을 직접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직접 사는 거, 애플 주식 직접 사는 거 이게 직접 투자하는 거죠. 또 미국 ETF, 뭐 슈드, 뭐 제피 이런 미국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는 거 이것은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은요 22%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22만 원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주식은 샀다 팔았다 양도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22% 있습니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외에 투자하는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직접 투자하지 않고 우리나라 ETF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ETF 중에서 미국 주식, 미국 ETF에 투자하는 그런 ETF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타이거 미국 S&P 500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ETF인데 그 ETF가 미국 주식, 미국 ETF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ETF를 통해서 해외에 투자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죠. 내가 뭐 엔비디아를 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펀드,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펀드 ETF가 살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건 내가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죠. 이런 것이 국내 ETF를 활용한 해외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서 15.4% 배당소득세만 냅니다.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세율로 보면 좀 더 적죠. 그런데 이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그런 해외 투자하는 해외 배당소득세 15.4% 내가 문다고 했잖아요. 배당소득세. 그런데 이게 배당소득이 되게 많아지면 만약에 진짜 막 1억, 2억, 3억 이렇게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소득도 많아지겠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금이 엄청나집니다. 제일 처음에는 15.4%였는데 수익이 막 2,000만 원 이상 더 이상 많아지잖아요.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최고 세율이 49.5%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적었을 때 2천만 원 이하였을 때는 15.4%만 내면 되는데 좀 돈이 많아져가지고 막 1억, 2억, 3억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도 막 요즘에는 주가도 올라가가지고 5천만 원, 6천만 원 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더 불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그것도 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대비 기준으로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금융소득도 많아지게 되면은 물론 째금이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뭐 1,000만 원 이하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많아지게 되면은 건강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이나 ETF는 어떤 계좌에서 사는 것이 좋은가요?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뭐 일반 계좌도 있고 여러 가지 계좌가 있는데 이왕이면 연금 계좌를 이용하면 훨씬 좋습니다. 연금 계좌를 이용하면 과세 이연도 되고 또 저율 과세, 좀 더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고요.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세 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증가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절세가 되면 그 부분을 재투자해서 좀 더 복리 효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겠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상장 ETF,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 ETF를 투자한다고 하자고요. 이것은 미국에 있는 것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ETF를 통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 투자 방식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연금 계좌에서 한다. 일반 계좌가 아니라 연금 계좌. 우리나라 연금 계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가 있고 IRP 계좌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계좌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연간 세액공제 매년 900만 원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 세금 환급을 연간 118만 원 또는 148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과세 이연. 세금을 늦춰받으니까 늦춰서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내면 되니까 그만큼 늦춰진 만큼 세금 낼 돈을 재투자할 수 있으니까 복리 효과를 계속 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율과세. 지금 이자 배당소득세로 내게 되면 15.4%로 과세하는데 만약에 연금 수령할 때까지 늦춰서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내게 되면은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내면 되니까 세제상으로도 굉장히 저율과세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요.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있고 받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는 최고 900만 원까지 연간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900만 원 넣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1,500만 원 정도 넣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은 1,5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는 못 받는 거죠. 최고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세액공제 받지 않은 60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해외 주식 투자 또는 ETF 투자를 하더라도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금 계좌에서 하면은 절세 혜택도 있고 건강보험료 증가 효과도 없습니다. 연금계좌에서도 금융소득이 늘어나는데 연금계좌에서 늘어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에서 아직까지는 적용을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원래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증가시키지 않고 그리고 내가 세금을 늦게 내니까 뭐 복리 효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국내 상장 ETF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요즘 제가 보니까요, 젊은 친구들은 해외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좋은지 제가 구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두 개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2%까지 과세를 하는데 이익이 250만 원인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했을 때만 22% 과세고 250만 원은 기본공제라 해서 무조건 빼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1년 동안 240만 원 했다. 그럼 세금 하나도 없습니다.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260만 원이다. 그러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10만 원에 대해서만 22% 과세. 그러니까 수익이 적을 때는 직접 투자하는 게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차익 말고 내가 엔비디아에 투자했는데 엔비디아에서 매매 차익 말고 거기서 배당을 주는 경우도 있죠. 내가 애플에 투자했는데 애플이 매매 차익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배당을 주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15%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만약에 많아졌다.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종합과세예요. 종합과세 하는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15% 납부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천적으로 다 종합과세한 것보다는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양도차익 배당 상관없이 무조건 15.5%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이 양도차익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최고 49.5%로 과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다시피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국내 상장 ETF가 불리하고 해외 직접 투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합과세는 대부분 소득이 많은 사람이 종합과세 되는 거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가 유리하다. 근데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전체의 1%도 안 됩니다. 대부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좀 유리할 수 있는데 돈을 많이 굴려서 실제로 돈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될 우려가 있다. 그런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제가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1억을 투자했는데 매매 차익, 양도 차익이 7천만 원이고 배당이 3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외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총 세금이 얼마냐면은 2,205만 원. 그런데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활용하면은 2,400만 원이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직접 투자한 경우가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한 경우보다 195만 원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도 차익이 7천만 원 났다고 하면은 일단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거잖아요. 이렇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낫다. 그 차이는 지금 제가 일부러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보다 좀 이익이 적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양도 차익이 1,50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미만이죠. 매매 차익이 1,500만 원, 그리고 배당금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니까 이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한 경우는 세금이 320만 원 나왔는데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한 경우에는 277만 원. 이 경우에는 국내 상장 ETF가 43만 원 더 적죠, 세금이.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적었을 때는 국내 상장 ETF로 해외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구간별로 제가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금액이 적어가지고 소액 투자라서 내가 250만 원 이상 이익 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랬을 때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직접 투자하면은 세금 0, 250만 원까지는 세금 0입니다. 그렇지만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15.4% 세금을 내야 되니까 만약 내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일 것 같다 했을 때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총 수익 구간이 250에서 2,100만 원. 이게 연간 기준입니다. 연간 기준. 연간 기준 250에서 2,100만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면 22%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국내 상장 해외 ETF는 15.4%에서 한 19% 정도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좀 돈이 많고 수익률이 적극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2,100만 원을 초과할 것 같다. 그랬을 때는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22%에다가 플러스 알파인데 이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만약에 배당금이 있는 경우, 매매 차익 외에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것은 나중에 종합과세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당금에 따라서 종합과세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상장 ETF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고 49.5%
10%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게 2,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내 총 수익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데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1,900만 원 정도 수익 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연말이야. 한 10월 정도 돼요. 근데 계속 올라가면 2,100만 원 초과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차라리 연말 되기 전에 한번 청산하고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세제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2,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로 해외 투자하는 게 좋고, 2,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투자로 건보료 폭탄 맞을 수도 있나요? 우리나라 세법상 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 많이 내야 되죠.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냐 직장가입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초과분에 대해서 8.1%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사실상 그 초과분이 적으면은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하면 되는데 1,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100만 원은 100만 원 초과한 거죠. 100만 원을 월로 한 사람은 한 8만 원 정도 되겠죠. 8만 원에 대해서 8.1%니까 사실은 금액으로 보면은 적고, 금융소득이 한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요 정도 됐을 때는 진짜 보험료에 타격을 입는데, 사실 금융소득 1,000만 원 약간 초과했다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은 없다. 그렇지만 그 기준은 1,000만 원이다. 근데 직장가입자는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죠.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해야지 추가보험료가 되니까. 그래서 직장가입자가 사실 그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 일단 직장가입자는 50% 회사에서 대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금융소득이 생겼을 때도 1,000만 원 초과했을 때부터 추가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추가됐을 때 부과되니까 지역가입자보다는 직장가입자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피부양자는 굉장히 그 차이가 큽니다. 피부양자라는 건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퇴직을 하셔가지고 소득이 없으면은 보통 직장 다닌 자식 앞으로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는 안 내면서 보험 혜택은 계속 받을 수가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그 아버지께서 만약에 미국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됐다 그러면은요, 그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녀한테 등록해서 빠지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건강보험료를 뭐 20만 원, 3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투자 시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세금 폭탄에 주의해야겠죠. 세금 폭탄. 신경 쓰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먹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급등할 때 있잖아요. 그럼 예상외로 금융소득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되면 세금이 갑자기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 중에서도 어떤 그 투자형 상품에 가입했는데 배당소득 1억 투자했는데 배당소득이 6,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실은 크게 큰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인데 갑자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버린 겁니다. 세금이 예전 그 기존보다 한 5배 정도 더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소득이 갑자기 매매 차익, 해외 투자 같은 경우 매매 차익 그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때 그 부분을 초과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큰 세금 폭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가능하면 2천만 원이 초과하기 전에 한번 그 매매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이 조그마한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폭탄에도 대비해야 된다. 지역가입자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되지 않도록, 직장가입자는 2천만 원 초과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피부양자였던 분들은 피부양자 박탈될 수 있으니까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할 때는 연금 계좌를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일반 계좌 활용하는 것보다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은 5년, 10년 후에 1,000만 원, 2천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똑같은 돈으로. 그래서 연금 계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초과가 예상된다. 그랬을 때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 ETF를 투자하라.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면은 비과세잖아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한 푼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절세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도 세금 안 내요. 그게 주식 매매 차익이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대주주가 아닌 이상. 대주주들은 물론 세금을 내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주주는 아니죠. 대주주가 아닌 이상 한 푼도 안 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해서 국내 비중이 좀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세금
세금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최근에는 주가도 되게 상승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세금이 한 푼도 안 내요.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금융소득이 진짜 2천만 원 초과에 되시는 분들은 해외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은 세금과 관련해서 또 큰 폭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ETF, 국내 주식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환율 변동이 걱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수익은 났는데 환율이 뚝 떨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펀드에서는 수익이 났는데 원화로 환산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물론 환율로 환차익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환율 변동이 걱정스럽다 했을 때는 환해지 상품이 있습니다. ETF나 펀드 중에서 펀드 명치 뒤에 H 붙어 있는 거 있어요. 그것은 해지의 H거든요. H, 나는 좀 환율 변동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나 싫다. 환 변동 때문에 내가 손해 나거나 그런 거 싫다. 그러면은 ETF나 펀드 중에서 뒤에 H자 붙은 ETF나 펀드를 찾아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투자하지 말고 적립식으로 소액 투자하는 경우에는 환율이 변동하든 말든 어느 정도 좀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욱입니다. 저는 송영욱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한 20여 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퇴직을 해서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교육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급관리, 은퇴관리, 그다음 투자, 재테크 관련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로 책 쓰고 강의하는 일이 대부분의 일이고요. 저도 퇴직을 해서 저 자신의 자산 관리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경험한 것 그리고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아주 알짜만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송영욱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송영욱TV에서 2026년 전자책 무료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책은요, 2026년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꼭 담아야 할 투자 상품을 정리한 책이거든요. 중간에 만화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초보자들도 알기 쉽게 제가 말을 굉장히 쉽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자책 받는 방법은 제가 운영하는 송영욱TV 구독하시고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전자책 신청, syok123@daum.net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전자책 신청한다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그 이메일로 제가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2026년 굉장히 격변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산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궁금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2020년 굉장히 부자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